압구정의 계약서. 폭력은 끝났다. 돈이 전쟁이었다. 1990년 봄, 서울의 밤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강남과 종로 일대에서는 칼부림과 집단 난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범죄 소탕 이후 거리의 폭력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제 조폭 시대는 끝났다. 그러나 끝난 것은 소리뿐이었다. 압구정 로더거리 한복판 7층짜리 신축 건물. 유리 외벽에 적힌 회사 이름은 단정했다. 세림개발 주식회사 대표 박진태는 과거 강남을 장악했던 조직의 이인자였다. 한때는 주먹 하나로 구역을 정리하던 인물이었지만 지금 그는 고급 양복을 입고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앞으로 칼은 안 쓴다. 그가 낮게 말했다. 폭력은 비용이 커. 체포되고 뉴스에 나오고 사업이 끊겨. 이제는 돈으로 움직인다. 돈이 전쟁이야. 회의실에는 과거 행동대장 출신들이 앉아 있었다. 손가락 마디마다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지금 그들이 들고 있는 것은 계약서와 분양 계획서였다. 세림개발의 첫 프로젝트는 압구정 노후 빌라 재건축 사업. 겉으로 보면 정상적인 부동산 개발이었다. 하지만 자금 구조는 달랐다. 토지 매입 대금은 대부분 현금. 계약 상대는 이름만 존재하는 법인. 자금은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거쳐 들어왔다. 이건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었다. 조직의 과거 자금, 세탁이 필요한 돈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신임 검사 한지우는 두꺼운 금융 자료를 넘기고 있었다. 부임한 지 3달. 아직 조직폭력 사건은 처음이었다. 설립 6개월 만에 자본금 120억 원. 대출 기록 없음. 그녀가 중얼거렸다. 옆에 있던 수사관이 말했다. 대표 박진태, 80년대 전과 2건, 이후 깨끗합니다. 너무 깨끗하네요. 한지우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다. 매입 가격이 시세보다 30% 높았다. 통상적 투자라면 손해였다. 그런데도 거래가 계속 성사되고 있었다. 이건 사업이 아니라 통로였다. 돈을 합법으로 만드는 통로. 그녀는 금융계좌 추적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틀 뒤 상부에서 연락이 왔다. 세림개발 건은 잠시 멈추세요. 이유가 뭡니까? 정치적으로 예민합니다. 짧은 통화였다. 하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건드리지 말라는 신호. 한지우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했다. 폭력이 끝났다고? 아니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었다. 세림개발 내부 밤 11시. 회계 담당 이준호는 홀로 남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숫자가 맞지 않았다. 입금 기록과 실제 잔액 사이에 15억 원의 차이가 있었다. 그는 대표에게 보고하려다 멈췄다. 며칠 전 자금 흐름을 질문하던 직원이 아카슈난 지방지사로 발령났기 때문이다. 준호는 조용히 USB를 꺼냈다. 그리고 모든 거래 내역을 복사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다. 아직 안 갔어? 박진태였다. 준호의 손이 멈췄다. 정리 좀 하느라요. 박진태는 한동안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숫자는 맞추면 돼. 세상은 결과만 본다. 그 말은 조언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며칠 뒤 압구정 재건축 조합 총회. 세림개발은 압도적 조건으로 사업권을 따냈다. 경쟁업체들은 이유도 모른 채 포기했다. 일부는 세무조사를 받았고 일부는 대출이 끊겼다. 폭력은 없었다.
하지만 선택제는 사라졌다. 한지우는 그 소식을 신문에서 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공식 수사가 막힌다면 비공식 자료부터 모은다. 그녀는 조용히 금융정보분석원에 협조를 요청했다. 차명 계좌 몇 개가 포착됐다. 그리고 그 계좌 중 하나가 현직 구의원의 친인척 명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단순한 조직 자금 세탁이 아니었다. 정치와 연결된 구조. 전쟁은 이미 시작된 상태였다. 칼도 피도 없었다. 대신 계약서와 도장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찍힌 이름들이 곧 누군가의 몰락을 의미하게 될 것이었다. 1990년 6월 서울은 장마가 시작되고 있었다. 비는 조용히 내렸지만 세림개발 내부는 보이지 않는 균열로 흔들리고 있었다. 회계 담당 이준호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다. USB 안에는 회사의 진짜 장부가 들어있었다. 차명 계좌, 현금 세탁 흐름, 정치인 친인척 계좌로 흘러간 자금 기록까지. 그는 알고 있었다. 이걸 들고 나가는 순간 자신은 안전하지 않다는 걸. 하지만 더 두려운 건 따로 있었다. 이대로 침묵하면 자신도 공범이 된다는 사실이었다. 서울지방검찰청. 한지우는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넘겨받은 의심거래 목록 중 하나가 계속 눈에 밟혔다. 세림개발 사무상사 동해무역 개인 계좌. 3번을 우회한 자금 흐름. 그리고 그 개인 계좌의 명의자는 현직 구의원의 처남이었다. 이건 단순한 조직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가 수사관에게 말했다. 돈이 정치로 흘러 들어갔어요. 하지만 문제는 증거였다. 의심은 충분했지만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필요했다. 그때 검찰청 민원실로 한 통의 익명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 없음. 안에는 USB 하나와 짧은 메모. 진짜 장부입니다. 더 늦기 전에 보십시오. 밤 10시 한지우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USB를 열었다. 폴더 안에는 엑셀 파일 수십 개, 거래 일자, 금액, 계좌번호, 실명, 그리고 파일 하나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압구정 프로젝트 최종 정산본. 그 안에는 15억 원이 정치관리 비용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이건 내부자다. 회사 내부에서 직접 복사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자료였다. 같은 시각 세림개발 대표실. 박진태는 담배를 끄며 말했다. 누가 움직였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기류가 감지됐다. 거래처 한 곳이 갑자기 계약을 연기했고 은행 지점장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검찰에서 금융자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직감했다. 배신자가 있다. 준호 어디 있어? 오늘 조기 퇴근했습니다. 박진태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준호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다. 그는 검찰청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손은 계속 떨렸다. 약속 시간 밤 11시. 잠시 후 한지우가 들어왔다. 둘은 말없이 앉았다. 자료 당신이 보냈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다 정리했습니다. 차명 계좌, 정치자금, 분양수익, 재투입 구조까지. 왜 지금입니까? 잠시 침묵. 폭력은 안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는 건 더 조용하더군요. 그는 며칠 전 들은 말을 떠올렸다. 숫자는 맞추면 된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5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오전 8시 세림개발본사. 검찰 수사관들과 금융조사팀이 동시에 들이닥쳤다. 직원들은 당황했고 컴퓨터 전원이 차단됐다. 박진태는 대표실에서 조용히 영장을 읽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그는 천천히 웃었다. 이제 시작이군. 압수수색은 12시간 동안 진행됐다. 서류 박스 27개, 하드디스크 14개가 확보됐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언론이었다. 다음날 아침일면 헤드라인. 압구정 재건축 사업, 조직자금 유입 의혹.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다. 근거 없는 흠집내기다. 그리고 그날 오후 한지우는 상부 호출을 받았다. 이 사건 너무 크게 키우지 마세요. 증거가 있습니다. 위에서 부담스러워합니다. 짧은 침묵. 검사님, 선을 지키십시오. 그날 밤 박진태는 조용히 차를 타고 압구정을 떠났다. 폭력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 싸움은 거리에서가 아니라 법정에서 벌어진다는 걸. 그리고 그 싸움은 주먹보다 훨씬 잔인할 것이다. 압수수색 이후 서울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폭풍 전야와 같았다. 세림개발 직원들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금융자료 분석은 밤낮 없이 진행됐다. 장부와 실제 계좌 흐름이 일치하는 부분이 속속 드러났다. 특히 정치관리 비용으로 분류된 15억 원은 여러 차례 쪼개져 특정 인물 주변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확인됐다. 하지만 수사는 갑자기 속도가 느려졌다. 검찰 내부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 사건 공소유지 가능성 다시 검토해보세요. 상부의 지시는 간접적이었지만 분명했다. 정치권 인사가 연루된 이상 파장은 단순 경제범죄를 넘어설 수 있었다. 한지우는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다. 계좌 추적 결과는 명확합니다. 차명 구조도 입증됐고요. 부장은 한숨을 쉬었다. 문제는 진술입니다. 돈이 흘러간 이유에 대한 직접 증언이 필요합니다. 결국 열쇠는 한 사람, 이준호였다. 이준호는 검찰 보호하에 비공식 숙소로 옮겨졌다. 휴대전화는 압수됐고 외부 연락은 제한됐다. 그는 처음엔 단호했다. 모두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의 표정이 달라졌다. 어머니가 누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낯선 남자 둘이 집 근처를 서성였다는 연락이었다. 직접적인 위협은 없었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우리는 알고 있다. 한지우는 즉시 경찰에 신변 보호 강화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준호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제가 증언하면 끝까지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법은 약속을 하지만 현실은 항상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한편 박진태는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었다. 전직 검사 출신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모였다. 자금은 합법적 투자금입니다. 정치 관리 비용은 컨설팅 비용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그들은 장부의 표현 하나하나를 재구성했다. 불법 자금이 아닌 자문료, 홍보비, 시장 조사 비용으로. 박진태는 담담하게 말했다. 폭력은 안 쓴다 했지. 대신 법을 쓴다. 그는 체포되지 않았다. 출국 금지 조치만 내려졌을 뿐이었다. 8월 초 첫 피의자 신문. 검찰 조사 실안. 공기는 무거웠다. 차명 계좌 운영을 지시했습니까? 모릅니다. 정치인 친인척 계좌로 자금이 흘러간 사실은?
사업상 컨설팅 대가입니다. 박진태의 답변은 일관됐다. 감정 변화도 없었다. 증거는 있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다. 결국 검찰은 전략을 바꿨다. 이준호를 정식 내부 고발자로 전환하고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받게 하는 것. 하지만 그 전날 밤 사건이 터졌다. 이준호가 사라졌다. 보호 숙소에서 외출 요청 후 복귀하지 않은 것이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마지막 위치는 압구정 인근 공중전화 부스. 검찰청은 즉시 비상이 걸렸다. 다음 날 새벽 3시 한강변 주차장에서 이준호가 발견됐다. 폭행 흔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저 못하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저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그의 손에는 쪽지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말하면 모두가 다친다. 직접적인 협박은 없었다. 그러나 충분했다. 한지우는 결단해야 했다. 증인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기소를 강행할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압박 속에서 사건을 축소할 것인가? 그녀는 기록을 다시 펼쳤다. 계약서, 자금 흐름표, 계좌 거래 내역. 폭력은 없었다. 하지만 두려움은 분명히 존재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진술을 흔들고 수사를 멈추게 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시작된 싸움은 이제 사람의 용기를 시험하고 있었다. 1990년 10월 서울지방법원 417호 법정. 언론은 이 재판을 압구정 자금 사건이라 불렀다. 피고인 박진태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다. 수갑은 없었다. 고개도 숙이지 않았다. 기소 내용은 명확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차명계좌 운용에 따른 금융실명제 회피 목적 자금 세탁.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하나였다. 고의성 입증, 돈이 흘러간 사실은 증명됐다. 그러나 그 돈이 불법이라는 인식 아래 움직였는지, 그것이 핵심이었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금융 흐름도를 대형 패널로 제시했다. 세림개발 사무상사, 동해무역정치인, 친인척 계좌, 3번의 우회, 총 15억 원. 한지우는 차분히 말했다. 피고는 해당 자금이 정치적 영향력 확보 목적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변호인단이 반박했다. 합법적 자문료입니다. 정치권 인사와의 정책 협의는 개발 사업에서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법정 공기는 팽팽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이준호의 증인 출석이었다. 그는 보호 프로그램 해 법정에 들어섰다. 얼굴은 창백했고 시선은 불안했다. 회계 처리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잠시 침묵. 대표 박진태입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정치관리 비용이란 표현은 누가 사용했습니까? 대표가 직접 말했습니다. 관리를 안 하면 사업은 못한다고. 변호인은 즉시 반대 신문에 들어갔다. 당신은 개인적 불만 때문에 허위 진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검찰과 거래한 건 아니고요. 이준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저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 오후 변호인단은 새로운 자료를 제출했다. 정치인 측에서 발행한 정책 자문 계약서. 서류상으로는 모든 자금이 합법 컨설팅 비용처럼 보였다. 법정 분위기가 미묘하게 기울었다. 한지우는 즉시 반박 준비에 들어갔다. 계약서는
자금 집행 이후 작성된 것입니다. 금융거래 일자와 계약 체결 날짜 사이에 2달의 공백이 있었다. 그녀는 그 차이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사후 작성된 계약은 형식적 정당화에 불과합니다. 재판은 3개월간 이어졌다. 언론은 연일 보도했다. 조폭의 합법화 시도, 정치권과의 은밀한 연결. 그러나 정치권은 끝까지 직접 연루를 부인했다. 박진태는 마지막 피고인 신문에서 말했다. 나는 사업가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검사가 물었다. 폭력 대신 돈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잠시 웃었다. 폭력은 오래 못 갑니다. 돈은 시스템이 됩니다. 그 말은 자백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을 드러내기엔 충분했다. 최종 변론. 한지우는 조용히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경제범죄가 아닙니다. 폭력이 사라진 자리에 돈이 권력이 된 구조입니다. 법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봐야 합니다. 변호인은 맞섰다. 의혹은 있을지 몰라도 범죄는 아닙니다. 1991년 1월 선고일. 법정은 가득 찼다. 판사는 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 박진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일부 무죄. 그러나 자금 세탁 및 차명계좌 운영은 유죄 인정. 법정은 조용했다. 박진태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다만 짧게 말했다. 계약서 하나로 세상이 바뀌진 않아. 그러나 그날 강남의 부동산 시장은 크게 흔들렸다. 자금줄이 끊긴 사업들이 줄줄이 멈췄다. 조직의 합법화 모델은 균열이 갔다. 폭력은 없었다. 하지만 돈의 구조가 무너지고 있었다. 1991년 1월 선고 이후 박진태는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언론은 며칠 동안 사건을 대서특필했지만 곧 다른 뉴스에 밀려 조용해졌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조용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세림개발은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이 계좌는 동결됐고 진행 중이던 압구정 재건축 사업은 중단됐다. 하청업체들은 줄줄이 부도 위기에 몰렸다. 분양계약자들은 불안에 떨었다. 돈은 멈추자마자 연쇄적으로 무너졌다. 폭력은 없었다. 하지만 피해는 훨씬 넓게 퍼졌다. 한지우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사건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징역 7년.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다. 정치권 연루 부분은 상당 부분 무죄가 나왔고 자문계약서의 위법성은 명확히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핵심은 남았다. 차명구조, 불법 자금 세탁, 의도적 은폐. 완벽하진 않지만 균열은 냈습니다. 수사관이 말했다. 한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건은 하나의 조직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모델을 깨뜨린 것이었다. 폭력 조직이 합법 외피를 쓰고 자본으로 변신하는 방식. 그 구조가 처음으로 법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준호는 지방 중소기업 회계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신변보호는 일정 기간 후 종료됐다. 그는 여전히 밤마다 한강변을 걷는 습관이 남아있었다. 그날 밤을 떠올리면 아직도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했다. 그래도 네가 옳은 일 한 거지.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네,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서울 강남. 박진태의 빈 사무실은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조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남은 인물들은 다른 이름의 법인을 만들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
폭력은 줄었지만 자본은 계속 움직였다. 형님들이 무너졌다는 말은 절반만 맞았다. 그들은 쓰러졌지만 시스템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몇 달 뒤 한지우는 새로운 사건 파일을 받았다. 또 다른 개발 회사, 또 다른 차명 계좌, 또 다른 정책 자문료. 그녀는 잠시 웃었다. 전쟁은 끝난 적이 없었다. 형태만 바뀔 뿐이었다. 그해 봄 압구정 재건축 사업은 새로운 시공사와 다시 시작됐다. 사람들은 곧 잊었다. 아파트는 완공되었고 가격은 올랐다. 도시는 언제나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기록은 남았다. 법원 판결문 312쪽.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폭력이 사라졌다고 범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자본을 통한 지배 역시 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한지우는 파일을 보관함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폭력은 끝났다. 하지만 돈의 전쟁은 계속된다. 1990년 형님들이 무너진 이유는 칼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었다. 돈을 완벽히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계약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의 설계도였다. 그리고 그 설계도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찢긴 날, 서울의 전쟁은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끝.